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남방불교의 다른 점이, 부처님이나 보살을 거의 신격화했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고, 그 다음에 공과 중도사상. 이것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공부할 것이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정도나 육바람이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원래 그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느라고 사실 대중교화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대승불교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 불교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은 상대방하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내 철학을 더 깊이 있게 정교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승불교의 이론 체계가 오히려 아비달마 불교 이론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학문이나 종교가 발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걸 배경으로 두고서 이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보장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텐데, 그러려면 일단 마음과 삶이 뭔지 우리 현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또 실제 있었던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 우리는 사실 우리 눈을 못 보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르게 약간 떨어진 사람이 이거 잘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마더 테레사를 꼽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가톨릭 수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누군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단지 마더 테레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일일 묵상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제일 마지막 끝에 해당하는 258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서양 사람으로서 인도 가서 생활해 보니까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이 무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공과 중도의 원리를 몰라서 이렇게 산다고 이제 불교는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말과 한번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누구나 이렇게 공감하는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대비되는 사람으로 제가 입생 로랑을 한번 뽑았습니다. 입생 로랑은 여기 계신 분 잘 아실 텐데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17살 때 크리스찬 디오르의 조수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4년 뒤에 바로 크리스찬 디오르의 후계자로 지목이 됩니다. 워낙 뛰어난 천재니까 그렇게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21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크리스찬 디오르의 기업을 물려받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 50년 이상 패션 디자이너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았는데 그 부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입생 로랑 라모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냐면은 피에르 베르제라고 해서 입생 로랑의 파트너가 쓴 글이냐면은 여기 그대로 썼으니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해서 보통 입생 로랑의 패션 디자인에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뛰어난 미녀 모델들이 한 300명이 출연해가지고 박수받고 50년 동안 그랬으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기 다 뭐라 하냐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술과의 마약으로 살아갑니다. 행복을 느낀 것은 1년에
딱 두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에르 베르제, 이 사람이 피에르 베르제인데, 피에르 베르제고, 입생 로랑이 얼마만큼 그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지금 입생 로랑의 관이고, 여기가 사르코지, 그 다음에 여기 브루니, 이런 사람들이 올 정도로, 여기에 뭐 각계각층의 불란서의 정계, 관계, 그 다음에 뭐 문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피에르 베르제가 한 말에 의하면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입생 로랑이 남긴 미술품만 팔았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어떤 재단에다 기부를 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년에 두 번. 언제 두 번이냐면은 이렇게 패션쇼에서 성공해가지고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박수 칠 때 그때만 행복했고, 그 다음에 걸어 나오자마자 요단뿐 작품을 내가 뭐 하지 않은데 작품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근데 피에르 베르제는 그 마약을 끊도록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마약 없이 죽을 테니까. 그래서 그 마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50년 동안 늘 뭐 인류가 아니라 1등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리고 부도 쌓았지만, 삶은 망가졌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에 볼 때는 이 얼굴이 언제 때 얼굴이냐면은 65세 때 얼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영화에서 봤을 때는 90살 먹은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생 로랑, 입생로랑 누군지 잘 몰랐으니까 90인가 보다 했는데 65세 때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망가진 삶을 산 사람이 입생 로랑인데,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렇게 출세와 성공인데, 내 자식이 입생 로랑처럼 성공할 거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국 부모들이 입생 로랑처럼 되라고 아마 권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냐? 이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금강경 강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한번 우리 이 모습을 살펴보자는 뜻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서양 사람인데, 마티유 리카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티유 리카르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사진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다라이라마가 과학자들하고 뭔가 그 진리에 대해서 대담을 할 때는 꼭 마티유 리카르가 나와서 그 통역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그 촉망받던 분자 생물학자로서 활동하다가 20대 중반에 출가해서 불교 성녀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함께 연구하던 그 마티유 리카르의 동료들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애석해 여기는데, 그 20년 뒤에 그 아버지가 만나서 이제 그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승려와 철학자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제가 뭐 설명보다도 직접 소개해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속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마티유 리카르가 내가 왜 넌 출가했냐? 그러니까 불교의 좋은 점을 많이 말하죠. 그랬더니 이 마티유 리카르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동료들이, 네가 리더였던 그 그룹에서 네 동료들이 노벨상도 받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너도 있었으면 노벨상도 받고 좋은 일 하지 않았겠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여기에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에 21페이지 내용을 제가 옮겨 쓴 것인데,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 덕분에 철학자와 사상가와 연극인들을 만났고, 화가인 어머니 덕분에 예술가와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스테르 연구소에 강의하러 오는 위대한 학자들 만나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천재성에 반드시 인간적인 완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들을 훌륭한 존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덧붙여서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자신의 삶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예술가도 자만에 차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 마티유 리카리가 본 것도 마더 테레사가 본 것과 별 차이가 없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생 로렌과 같이 세속적인 그 삶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마티유 리카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위대한 그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마티유 리카리가 말한 것은 이런지 한번 우리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뉴턴일 텐데, 뉴턴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마티유 리카리가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다음에 마티유 리카리가 조금 더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칸큐 린포체입니다. 이 사람은 마티유 리카리가 본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열반한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어떤 한 그룹의 승려들을 이제 마티유 리카리가 5, 6년 동안 매년 연구하다가, 파스텔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인도 북쪽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다가 이제 승려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티유 리카리가 느낀 게 뭔지 이건 봅시다. 이거는 칸큐 린포체가 아니라 자기 스승과 스승의 동료들을 말하는 건데, 갑자기 살아있는 지혜의 본보기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들이 그런 것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못 알아듣지만, 이건 누구냐면 나중에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던 어떤 섬긴 티베트 승려를 말하는데,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생 로람처럼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서양의 한 젊은이로 하여금, 그것도 촉망받던 분자생물학자인 젊은이가 완전히 그냥 감동하게 만드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제 불교가 권하는 삶일 텐데, 우리 금강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깊이, 힘, 고요함이 제 정신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게 딴 세상이라는 게 있다. 이걸 이제 마티유 리카리가 깨닫고 불교 승려가 되게 결심하고 출가했다는 것이 승려와 철학자 20페이지에서 요 사이에 것을 제가 정리해서 보였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 리카리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할 만한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그 업적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신과 그 업적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영감을 준 저 별들을 바라보라. 절대자의 생각이 느껴지는가? 모든 것들은 뉴턴의 수학을 따라 그들의 길을 말없이 가고 있구나 하고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찬양했는데, 바로 뉴턴을 절대자와 연결시켜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묘비에는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이 쓴 글이 새겨졌는데, 거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신이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신이 빛이 있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자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만큼 뉴턴의 역학은 성공적이었으니까 뉴턴도 물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권력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서는 아마 뉴턴 이상의 성공이라는 건 바랄 수 없을 텐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업적은 눈부시나 뉴턴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의 굴레에 묶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탐하고 뭘 탐하냐면 이거 명성을 탐하는 거고, 치는 마음에 안 들면 화내는 거고, 치는 어리석다는 뜻이죠.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이지만 탐심과 진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까는 제가 탐진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치심을 빼먹었죠. 왜냐하면 저도 물리라는 사람인데 물리학에서 최고봉에 이르는 뉴턴한테다가 치심이라는 말 붙이기는 좀 미안해서 하나는 쓰고 한쪽은 쓰고 한쪽은 일부러 뺐습니다. 근데 불교식으로 말할 때
진리를 직관한 지혜를 놓고 볼 때는 뉴턴의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죠. 그렇지만 학문적 업적이나 명성과 관련된 일의 경우 뉴턴은 시졸하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일을 했는데 어떤 짓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쓰는 글들은 대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에서 대개 이렇게 그 자료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 글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렸는데 그 지위와 명성을 바탕으로 자기와 학문적으로 대립했던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근데 어느 정도로 그 뉴턴은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냐면요. 물리학을 잘하니까 그 당시 영국 사람들 생각이를 뉴턴은 아무거나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골머리가 앓는 게 있었는데 그 경제 문제도 뉴턴이 해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은 아마 들어봤겠지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봤겠지만 근데 악화는 나쁜 돈이고 양화는 좋은 돈인데 세상에 좋은 돈 나쁜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호러도 그거 다 똑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악화와 양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동전을 또 갖고 왔는데 까먹었네요. 그 하여튼 동전을 누가 하나 가지고 100원짜리라든지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뭐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시간 없으니까. 영국 돈은 그 당시에 그 단위가 페니하고 쉴링하고 파운드인데 기본이 쉴링입니다. 은하로 1쉴링의 은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시키면 돈을 쓰다 보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쉴링의 은하라면 그 액면 가격하고 실제 가치가 똑같았거든요. 다르니까 그 다른 돈을 받은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이 근데 기분 나쁘면 항상 어떤 머리가 좋은 싸게 틀기를 기왕 다른 거 내가 좀 잘라 가져도 되겠다. 자기가 잘라 가져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1쉴링을 썼으니까 누가 그 거스름 돈 줄 때 잘라진 걸 이렇게 줍니다. 그 사람은 그 양화를 주면은 내가 가지고 근데 또 양화를 이제 잘라서 내주고. 근데 그 잘라진 돈을 받은 사람은 더 기분 나쁘니까 기왕 자르고 좀 더 잘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동전이 크기가 이만했다면 1쉴링이라는 글자만 남겨놓고 골패가 다 잘라서 가져가지고 요만한 돈이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악화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라가진 사람들 이 은하를 따로 가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마 우리나라 IMF 사태보다 더 골치가 아팠을 텐데, 그러니까 뉴턴은 천재니까 해결할 거 해서 뉴턴을 조폐국장으로 좀 임명합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딱 보고서 쉽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 100원짜리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건데, 100원짜리 가지고 계신 사람은 좀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동전이 있으면 여기다가 금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건 돈의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경계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돈을 만들면서 요 돈 경계가 있는 것만 돈이고 요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돈 아니다. 그다음부터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사람들은 뉴턴이라 그러면 이제 정말 신처럼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도 많이 주고 캠브리지의 그 의석이 캠브리지라는 그 대학 도시가 있으니까 그 대학 도시에 상원의원 의석이 하나 배당되는데 그 의석도 뉴턴이 차지하고 왕리학회 회장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권력이 막강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여기 보는 대로 이 프렘스테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로서 초대 그리니치 천문대장입니다. 근데 뉴턴이 왕립학회 회장이 되자 천문대장의 지위와 왕립학회 회원 자격을 그냥 박탈시킨 이유도 없이. 근데 그 당시에 뉴턴은 얼마만큼 그 힘이 셌냐면 보통의 경우에 저런 짓 하면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는데 뉴턴이 그러면 사람들이 감히 항의를 못했어요. 뉴턴이 하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근데 이 그리스 초대 그리스 천문대장이니까 굉장히 업적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연구 자료가 있으니까 뉴턴이 자기 역학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프레스가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주기 있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이 사람 학자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완벽한 걸 주려고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뉴턴은 자기가 달라는데 안 주니까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임금, 이것도 누가 이거 임명한 거냐면, 찰스 이스라엘 임금이 이런 임명한 건데도 뉴턴이 마음대로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7월 달에 제가 그리니치 전문대 가봤는데, 지금은, 전문대는 없어지고, 박물관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전기 불꽃으로 이렇게 화로가 불타는 모양이 나와 있고, 거기에 어떤 서류가 타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써놓기를, 프렘스테드가 가지고 있던 연구 자료를 뉴턴이 자기 마음대로 왕력 회장이 되니까 그냥 출판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프렘스테드가 자기가 또 프렘스테드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는 판사가 있으니까 그 판사한테 호소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원고를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분해가지고 얼마나 분했으면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40년 동안 연구했던 원고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70%는 불타고 아마 30%는 덜 타고 남아있다고 그런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을 정도로 뉴턴이 횡포를 부립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비교할 만큼 뛰어난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미적분학을 발명한 사람인데 뉴턴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라이프니츠가 얼마만큼 미적분학을 발명하는데 큰 업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뉴턴은 물리학을 발표하는데 신경 쓰느라고 이 미적분학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거든요. 뒤늦게 이제 뉴턴이 한 거죠. 사람들이 라이프니츠가 한 걸로 인정할까봐 화가 나서 뉴턴 정도면은 신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그냥 라이프니츠 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자기와는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명했음을 뉴턴이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해가지고 저렇게 표절해가지고 저런 거 발표했다고 비난해가지고 영국 왕립학회에서 라이프니츠를 매도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말년이 굉장히 쓸쓸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뉴턴같이 그렇게 명성도 있고 업적도 크고 지위도 있고 그 정도면 부도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아까 탐진치를 말했는데 뉴턴은 재물욕은 없었다고 봐요. 명성에 대한 탐욕. 나는 그냥 너희들 쪼무라기보다 100배, 1000배, 만배만큼 똑똑하지 조금이라도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아마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던져주는 문제는 뭐냐면은 뉴턴은 또 물리학보다는 연금술과 신학 연구에 굉장히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럼 연금술은 뭐냐면은 쇠를 금으로 바꾸는 어떤 기술인데 그럼 뉴턴이 연금술을 했을 때는 불을 탐해서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은 순수하게 원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쇠가 금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원리를 탐구해서 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몰두했고 그 다음에 신학을 연구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이렇게 신학을 연구했단 말은 신의 속성이 뭐며 신이 원하는 거가 뭐며 신이 인간에 가르치는 게 뭔가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런 뉴턴이 인격적으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과 연결되니까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제가 본데 신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격신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이든 학문을 하듯이 이성적 사유, 그러니까 머리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머리로서 진리를 탐구하지 말고 어떻게 탐구할 건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유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바로 브라주나 반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진리와 여기서 말하는 뉴턴이 말하는 머리에서 공부하는 분별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비교 검토하는 강의는 다음 달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 강의의 주제가 우주적 종교인데 그때는 바로 이 뉴턴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칸큐르 림포체를 비롯해서 마튜 리카르가 완벽한 인간이라면 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야, 이런 것들이 뭔지 그 다음 달에 강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그 마더 테레사라든가 마튜 리카르가 설명한 것은 거의 일치하고, 그런 예로서 제가 입생 로랑과 뉴턴을 꼽았는데, 그럼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뽑은 자료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정신과 의사로서 4년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로고테라피라 그러는 어떤 정신조법을 창시해서 우울증에 빠졌거나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독창적인 그 정신요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든지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뭘 경험했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기에 누구냐? 몸이 튼튼하고 약삭 빨라서 그 사람이 살아남았냐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쓴 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 나오는 요 글은 제가 지금 그 소개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딴 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같이 한 건데, 그 아우슈비츠에도 이렇다고 그래요. 그 유럽이니까 그 티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한 3시하고 4시쯤 사이가 되면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비록 멀겋긴 하지만 찬물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목도 마르고 하니까 벌컥벌컥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반만 마시고 반은 남겨서 뭘 하냐면은 얼굴로 이렇게 좀 닦고 그다음에 눈곱도 좀 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찬물을 남겨 세수하고 얼굴을 닦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더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환경은 어떠냐면은 나흘에 빵 5온수를 줬다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5온수는 계산하니까 141.75g인데 나흘이니까 이거 4로 나누니까 하루에 35.44g입니다. 그래서 제가 35.44g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무게로 달아봤더니, 우리가 보통 먹는 빵 있지 않습니까? 식빵, 샌드위치맨들 빵, 요 얇은 거 한 조각이 29g이에요. 그만한 거를 먹으면서 노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삐쩍 마르는 거죠. 더군다나 그 묘사하기를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 그냥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건 다 틀렸다.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 사람이 일주일쯤 잠 못 자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다음에 찬 겨울에 밖에서 일하다가 땀 흘려가지고 들어오면 감기 걸려 죽는다 그랬는데, 일주일씩 잠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고 영양실조에 걸려더라도 괴혈병 같은 게 걸려 이가 더 튼튼하고 이렇게 먹고 살아도 그냥 사라지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아우슈비츠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입니다. 요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75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추측이죠. 그리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바로 위에서 말한
이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교양 있는 그 속에서나마 교양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더라. 이런 말을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건 131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사회에 살았더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일 했을 텐데 이 수용소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곳에서도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으로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처럼 무의미하게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우아하게 멋있게 지내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그 땅도 좀 남은 게 있으면 남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거둘 때 빅터 프랑클이 만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밝고 온화한 태도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니까 다 유대교도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수용소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정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감사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 수용소 바깥에 있을 때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멋있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런 기회를 주고 내가 거기에서 우아한 행동을 하고 멋있게 죽어가니까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고 하면 죽어간 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가짐이겠죠. 이런 가짐을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실화로서 빅터 프랑클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수용소에서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 준 사람도 있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한번 여러분들 흥미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이런 말을 빅터 프랑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면 남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빅터 프랑클이 말하는데 사실 불경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 것을 제가 이제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삶의 의미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찻잔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세수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그런 거라 했는데 그거냐 하면 그런 것만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빅터 프랑클이 나와서 자기가 개업을 했을 때 이제는 로고세라피라는 정신요법을 창안해서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의사가 사랑하는 40년 동안 살아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우울증에 걸린 남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역시 의사예요. 그래서 난 지금 살맛이 하나도 안 난다. 죽고 싶다. 이러니까 빅터 프랑클이 이런 말 해줍니다. 빅터 프랑클, 이건 이제 딴 책인데, 또 저기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딴 책인데, 거기에 나오면 이런 말 합니다. 자기도 이렇게 동료 같은 의사가 와가지고 아내를 이래서 괴롭다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불쑥 이런 말이 얼른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2년 전에 당신이 죽고, 지금 당신의 아내가 살아서 당신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느낀다면 어떨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끔찍한 일이겠죠 하면서 아주 편안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면서 잘 살았다 하는데 이 빅터 프랑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는 이런 식의 의미를
찾으면 찾는 그 순간 그때까지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편한 마음을 가진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만약 살아서 내가 느끼는 고통을 느꼈더라면 끔찍했을 텐데 다행히도 아내가 먼저 가서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 내가 정말 내 삶이라는 게 의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 사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이건 우리 잘 몰라서 방황하는데 밀교라는 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밀교는 뭐냐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을 찾는다는 뜻에서 밀교라고 부른 것인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사실 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목적이겠죠. 자, 그것이 당신이 있는 살아있는 이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아주 밝은 얼굴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 강의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석공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뭐 합니까? 했더니 나는 돌을 쫌니다. 그러니까 돌을 쪄서 임금을 받아서 내 자식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일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의 삶과 나는 멋진 조각상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쪼는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어떤 예술작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하는 일의 성취감이라든가 정성이 다르겠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테고 불교인이라면 나는 진리 전당을 짓는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삶의 의미가 다 다를 겁니다. 하는 일도 다를 테고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평상심이 도다 지금 여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를 찾으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물론 금강경도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은 금강경 강의가 아니고 다음부터가 금강경 강의인데 찾아보자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미래와 삶의 의미 인간의 미래는 지금 신경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30년 내지 40년 뒤에라면 인간이 그 뇌공학이죠. 뇌과학과 그 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그 머리에 든 생각을 이 컴퓨터에다가 저장도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 머리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지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 중인데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쥐를 그런 기술을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기술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사람들 말로는 그 40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40년 안 걸릴 거라고 말하니까 저는 그걸 못 보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못하는 게 없는. 거의 물질 다루고 이런 면에서는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텐데 우주여행도 하고 영생불사에 가까운 삶도 사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구글의 이사인 구글의 이사 이름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금방까지 생각하던 걸 깜빡 까먹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 적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아예 인간이 영생불사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서양 문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단언컨대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져야 되죠. 뭘 가지면 칸큐르 림포, 그러니까 마티우 리카르가 봤던 티베트 승려와 같은 마음의 바탕 위에
이런 기술들을 가져야 아마 인간이 행복해질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서양은 바깥 세계에서 물질과 이런 면에서 엄청난 것을 이루긴 했는데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갖추자. 그 하는 것이 불교가 존속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종교가 존속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마음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뭔가, 요거는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비유로서 말씀드릴 텐데,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맘먹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피우라고 하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되고 평화를 준다는 점에서 동양이 성취한 것이 서양보다 크다. 그러니까 둘을 겸해야겠죠. 이것과 이것을 겸해가지고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불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펴볼 일이고, 금강경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살사상과 공과 중도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바로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3강, 그러니까 12월 달에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글도 짧게 썼고, 제가 강의가 그냥 막 건너뛰면서 할 텐데, 왜냐면 그냥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 힘이 뭔가, 요걸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세 가지 예를 갖고 왔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제임스 아르다 헬리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짧게 설명을만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어부로서 16살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집도 자기가 짓고 바닷가재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게 참 달라요. 입생로랑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가장 불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제임스 아르다 헬리는 아주 행복했다 그럽니다. 여기 썼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91살에 문맹이었어요. 사람이 글을 배웠어요. 배워서 7년 뒤에 오브의 언어라는 소설을 씁니다. 피셔맨스 랭귀지라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책 서문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하세요. 처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요령이 생기면 당신은 정말 그 일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다 사서 읽어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원문까지 이렇게 다 적어서 지금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 한번 보면은, 난 그저 어부였다. 생계를 잇기 위해 바닷바람과 싸우며 배를 몰았다. 남들은 하찮은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난 자랑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자긍심이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야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내 손으로 집을 지었고 우리 두 아이의 아내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뤘다. 바닷가재 잡이 수십 년, 어느 선장도 됐고 바닷가재 왕이란 별명도 붙었다. 그런데도 나는 말 못한 고민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쓴 거죠. 나는 밤마다 눈물 짓고 했다. 왜냐하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손녀가 할아버지 글을 배워서 해서 내가 무슨 글을 배우냐 했더니 그 손녀가 아내야 할아버지, 이 사람이 쓴, 참고로 말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 고등학교 막 넘어가 버렸네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그 독본을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주 멋진 삶이죠. 여기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는 아주 자랑할 일이 많다고 그랬고, 또 자기가 98살에 쓴 책이
초등학교 교본으로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2011년에 쓰고 2013년에 이 사람이 이제 100살, 나이 100살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 쓰는 장면들, 이 사람은 더한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인데 91살에 이 사람도 문맹인데 글을 배워가지고 Life is so good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Life is so good이라고 그러고 입생 로란 같은 사람은 괴로워하고 좀 이상한 일인데요. 결국 이게 마음에 달려서 그런 일을 되죠. 이게 이제 그 피셔맨 란게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진들 이런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여기도 나오고 이 강의 맨 끝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신경과학자가 리키 맨디우스라든가 릭 헨슨 이런 사람들 쓴 신경과학자가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 말인데 사소한 말과 행동에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평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은 바로 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두뇌 신경은 그 시냅스 연결이 늘 바뀌는데요. 여러분들이 오기 전과 여기 강의에 있을 때 또 가실 때 그 시냅스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으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냐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 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고 애정이 넘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과 행동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빗방울 하나가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하듯이 우리 한 평생 동안 그렇게 말하면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작은 거 하나를 놓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히 살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것이 이 사람 말인데 바로 지금 그 어부의 그 언어를 쓴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간다면 일과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길을 나간다는 것은 출세하는 일이니까 깨치는 일에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삶에서 잘 사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기적인 것이란 건 나만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위 자리타란 말을 많이 하는데 자리타란 말은 두 단어가 아닙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남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은 함께 오는 말이죠. 그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드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은 65세인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전기공학자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도 연구하는데 바크 이레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무조건 기세요 그랬어요. 우리 보통 뇌졸중이 중풍이니까 쓰러지면 그걸 인생 끝나는 건데 아버지가 기었어요. 기었더니 뭐라 그랬냐면 3개월이 지나자 아버지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 타이프를 치고 3년 65세에 쓰러져 가지고 계속 기고 이렇게 연습하니까 68세의 나이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등산도 하고 재혼됐습니다. 그리고 72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뇌를 부검했더니 대뇌 피질에서 척추로 가는 신경이 95%가 파괴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된 뇌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5%만 남아있는 건강한 뇌의 부위가 손상된 부위 기능을 넘겨봐도 대신 기능을 수행한 것이니까 기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내가 그 제임스 아르다와 헨리와 페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셋이라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펭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사자한테 지금 쫓기는 장면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사진은 기적이라고 나왔죠. 사진은 2012년 BBC 방송국에서 수여하는 그 와일드라이프 에리아의 그 와일드라이프 야생
그 생물들의 사진을 찍은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주는 그랑프리를 받은 사진인데 어떻게 됐죠? 펭귄이 날잖아요. 그러니까 펭귄이 어떻게 날아요? 못 날죠. 근데 바다사에 쫓겨서 급하면 아마 펭귄이 내가 펭귄이라는 걸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 순간 펭귄은 이렇게 날았어요. 인간한테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인간한테도 불이 났을 때 어머니가 정신없어서 아이를 업고 2m 담 같은 거 뛰어넘는다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인간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잠재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팔정도 육바라밀의 수행이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물론 그 붓다 불행의 저자들은 신경과학자들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펭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런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뉴턴과 같이 성공을 하면서도 뉴턴과 같이 그렇게 그냥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캉큐리 리폰체처럼 아주 온화하게 멋지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복해서 난 저 사람 근처에 가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런 사람이 한번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자는 뜻에서 이 강의를 함께 2년 동안 해나가기로 한번 우리 다짐하고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강의는 그 제가 똑같은 걸 한번 반복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열강해 주신 김종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